특강 주제는 그 초인류 정상국가라는 그 주제로 전 국무총리 황교안 박사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해드리면은 63대 법무부 장관 그리고 44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등을 아주 중요한 부직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초인류 정상국가를 주제로 이제 특강을 이제 해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사는 박사인데 가짜 박사입니다. 왜 가짜 박사냐면 명예 박사, 명예 박사. 실제로는 저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고요. 법학에서는 그 박사 학위보다도 고시를 합격했냐 이거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수님들에게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 받고 계셔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활짝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지금 몇 위 정도의 나라일까요? 11위. 자, 11위 안쪽이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12위 이후일 거다. 그런 분. 네, 대부분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에 따라 다른데 경제력을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는 뭐 6위나 7위 정도의 그런 나라입니다. 안보를 중심으로 하면 뭐 10, 한 2, 3, 4위 이런 정도의 나라예요. 바꿔 말하면 세계에서 10째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나라다. 뭐 세계 나라가 이제 몇 개 나라가 있느냐 이거는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이제 얘기가 다르죠. 그렇지만 밑은 뭐 아무리 많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위에 몇이 있느냐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 위에 나라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선진국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까? 아직 선진국이 안 됐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아니라도 선진국이라고 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미국의 교수 중에 하버드를 나온 페스트라이시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를 정말 고도의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걸 잘 모른다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되게 다 손 드시네. 예, 손 내리시고요. 아직 선진국이 안 됐다. 예, 없네요. 우리 역시 경동대학 학생들은 우수하고 탁월하네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경제로 말하면 6위 7위인데 그보다 더 나은 선진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다른 부분도 대체로 뭐 우리 이제 아주 예를 들면 이제 법질서 준수 수준 이런 건 아마 30위대에 속해 있을 거예요. 그런 몇 개 항목을 빼고는 나머지는 우리나라는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런 나라고 특별히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6위 또 7위 여기를 이제 거의 점유하고 있는 이런 선진국의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1인당 국민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1인당 국민소득 1년간 우리가 벌어들이는 국민소득은 10,000불이 될 거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10,000불 20,000불 그러면 30,000불
이쪽에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지금 모여있네요. 맞아요. 우리 3만 불 시대를 넘어갔습니다. 재작년에 우리는 3만 5천 불 돌파했어요. 3만 5천 몇백 불. 우리가 제일 못 살았던 때는 언제냐 하면 6.25 전쟁 직후입니다. 몇 년도죠? 1953년도입니다. 6.25 전쟁 직후에 우리가 제일 못 살았어요. 우리가 뭐 평생 이렇게 잘 살던 때는 없었어요. 대개 다 뭐 쏘쏘 그 정도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6.25 전쟁을 치르면서 그나마 있던 자산들이 다 무너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67불, 1년간에 우리가 67불로 살았습니다. 67불이면 우리 돈으로 말하면 얼마가 될까요? 예, 10만 원치 안 될 거예요. 8만 원, 9만 원밖에 안 될 거예요. 환율이 높으니까 이제 거의 1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10만 원 가지고 얼마를 살았다고요? 1년을 산 거예요. 1년을.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에 10만 원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1년 동안에 10만 원을 갖고 살았단 말이죠.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기적, 정말 경제 기적을 이루어서 지금 우리가 경제 6위, 7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적인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또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갈등이죠. 못 살 때는 뭐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사니까 차이가 없었는데 경제 성장하면서 성장을 따라가는 분이 있고 못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빈부격차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지역 간의 격차도 생기고 요즘은 이제 세대 간의 격차도 생겼어요. 옛날에는 취직 걱정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제일 어려운 게 취직 같아요. 일자리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갈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행복하게 사는 나라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네? 스웨덴. 또 아주 잘 사는 나라죠. 네, 아주 잘 사는 나라. 그 비슷하게 잘 사는 나라 중에 부탄 뭐 이런 나라가 있어요. 여기는 아마 국민들의 만족도는 행복도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근데 워낙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자랑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소위 행복감이 많은 것은 이 격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못 사니까 격차가 없어서 이런 행복은 좋은 행복은 아니죠. 우리는 그런 행복을 꿈꾸진 않아요. 나라의 성장을 계속 노력해왔고 지금 이제 그런 것을 이뤄왔는데 문제는 갈등이 생겨서 우리나라가 행복하게 느끼지 못한다. 실제로 행복 지수가 우리는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번 제가 손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행복하다. 예, 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분은 손 들지 마십시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여기 학생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다고 느낄 만한 그런 나라가 됐는데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지난 정권을 거치면서 나라가 뭐 완전히 무너졌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무너졌고 안보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뭐 그 부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나라가 얼마나 무너졌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제 각자들이 또 판단이 다르겠지만 교수님들과 잘 상의돼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던 그 길을 계속 가야 된다.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면 우리가 꿈꾸던 정말 초일 정상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6년도에 골드만삭스라는 이런 기관이 있었어요. 금융기관이죠. 여기서 세계의 미래를 예측한 것이 있습니다. 2050년도
2050년도에는 우리나라는 몇 위가 될 것인가? 그 골드만삭스에서 예측한 것으로는 우리나라가 몇 등이 될 거라고 그랬을까요? G2가 된다. 그러니까 2등이 된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때 골드만삭스가 조건 두 가지를 달았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경제 성장을 우리가 계속 유지한다. 지금의 경제 성장보다 더 높은 성장을 유지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의 경제 성장 수준을 유지한다. 그게 하나의 조건이었어요.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통일이었습니다. 통일을 이루고 지금 우리가 추구해왔던 이런 경제 성장의 과정을 이어간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두 번째 나라 G2가 된다. 이런 예측을 했었고 저도 사실은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청년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20년, 30년 뒤에는 세계에서 1, 2등 국가가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초인류 정상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될 거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훨씬 많네요. 예. 저는 우리의 성장 과정을 보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뤄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해외여행을 가보면 우리 가전제품 제일 잘 나가는 게 몇십 년 전에도 삼성이었습니다. 삼성 가전제품. 해외 시장에 나가보면 우리 가전제품은 전 시장에 나오질 않았어요. 저 뒤에 한 구석에 보일 듯 말 듯 일부러 찾아야지만 찾을 수 있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우리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냥 그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해외에 나가도 가전제품 상에 가기만 하면 삼성이 제일 먼저, LG가 꼭 이렇게 이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결국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오늘날의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루어온 나라이기 때문에 잠시 지난 정권에서 우리나라가 여러 측면에서 흔들렸지만 이제 정권 교체도 됐고 다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좌의 제목은 제가 전에 썼던 초일류 정상국가의 이제 원저자가 와서 강의를 한다 이런 것인데 그 책을 다 얘기하려고 하면 아마 한 1년을 얘기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이런 정책들을 굉장히 축약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크게 알아보면 좋겠다 싶은 것은 뭐냐면 우선 제가 쓴 초일류 정상국가는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국가의 회복. 정상국가의 회복. 우리가 무너졌던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되살려내야 된다. 비정상국가를 정상국가로. 이게 하나의 아젠다입니다. 제 책의 한 주제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정상국가의 회복. 또 하나의 아젠다는 뭐냐면 한자로 말하면 위상자, 정수리 정자, 정상인데 그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초인류 나라, 세계에서 가장 우뚝 선 그런 인류 국가,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정상입니다. 앞에 정상은 이제 비정상의 반대말 정상이라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초인류 정상 국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위로 올라가는 이런 대한민국을 말해요. 1장부터 2장, 3장까지는 비정상의 정상화. 그동안 우리나라가 발전해 왔는데 멈춰서면서 나라가 거꾸로 가는 것들. 경제 정책은 경제를 무너뜨리는 정책으로 갔고 안보를 포기하는 정책으로 갔고
또 민생도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정상화하자 이런 뜻에서의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상은 초일 정상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그 책에다가 7가지의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우선 경제 성장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성장 쇼크를 거쳤죠. 그러나 다시 되살려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하나 써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도 우리에게는 늘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어요. 나라가 굉장히 엄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초에 여러 단체들에서 하는 신년 인사회를 갔는데 과학기술인들이 모인 그 신년 인사회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경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의 신년 인사회였다고요? 과학기술인들의 신년 인사회였는데 거기서 이분들이 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라가 정말 어렵다. 경제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우리 사면초가 경제가 사면초가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 사방의 길이 있다. 이래서 제가 사방의 길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제가 사방의 길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 한번 잠깐 기억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사방의 길이 있다. 무슨 길이 있냐? 첫째는 넓은 길. 여러분 우리나라의 넓은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해외에 있어요. 해외 시장에.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해외를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의 길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하는 길이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뭘까요? ICT, 과학기술 이거 우리나라 잘합니다. 그 우리 잘하고 있는 여기에서 경제 성장을 이뤄내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새로운 길도 있다. 이거는 뭐냐? 창업, 그리고 벤처 이런 것들을 키워보자. 그래서 제가 권한대행이 되지만 3조 5천억의 펀드를 조성해서 경제 살리기 위한 창업의 열기를 다시 한번 일궈냈습니다. 네 번째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하기만 하면 되는 길. 여러분 경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기만 하면 되는 길이 무슨 길이 있을까요? 저는 규제를 협파하면 된다. 규제를 다 풀어주면 된다. 그러면 경제 살아나요. 실제로 제가 그런 실험을 했는데 제가 임기 5개월 마치고 나서 이제 언론에서의 평가가 경제 정말 잘했다. 저는 법조에 있는데 법치를 잘했다가 아니라 경제를 정말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4가지 길을 얘기했죠. 첫째는 뭐죠? 넓은 길. 둘째는 뭐죠? 우리가 잘하는 길. 셋째는 새로운 길. 네 번째는 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잘하는 길. 그런 것을 우리의 경제 방향으로 잡아나갔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젠다는 인구 위기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출산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가정이 아기를 낳는 한 가임 여성이 아기를 낳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한 가정이 0.7. 한 가정 대개 2사람인데 그 2사람이 아기를 0.7명만 낳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시간이 지나면 인구 절벽에 갇히게 돼요. 돌아가시는 분이 태어나는 아이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이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소멸을 얘기하기도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후환경. 요즘 우리 홍수, 가뭄 이런 것 때문에 재난이 굉장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지난번에 홍수 때문에 사망자도 많이 생기고 한 거 아시나요?
이런 게 다 넓게 말하면 기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후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멀지 않은 거예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것이 기후 문제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기후 문제입니다. 이건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난 그 문재인 정권에서 기후 목표를 말도 안 되게 설정을 했어요. 우리는 35%까지를 우리가 목표로 생각했는데 이걸 40%라고 갑자기 올려놓는 바람에 뭐 정말 기업들이 이거 다 해야 되는데 멘붕이 와가지고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기후 문제는 우리 미래 세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책을 몇 권 갖고 왔는데 뭐 강의를 좀 잘 안 듣는 분에게 그 책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강의 안 듣는 대신 공부해야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자, 제가 세 가지 지금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첫째는 경제 위기, 둘째는 인구 위기, 세 번째는 기후 환경의 위기, 네 번째는 국제 분쟁. 지금 이제 한, 미, 일, 중, 소 주변국들과 굉장히 갈등을 심하게 하고 있는 건 아시죠, 여러분? 예, 이것도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책에 이것을 다뤘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AI 혁명의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 지금 AI 혁명 시대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예, 이제는 뭐 사람들이 옛날 알파고의 바둑 얘기를 하시나요? 알파고가 이세돌 우리 구단한테 이긴 거 아시나요? 아시죠? 우리가 몇 판 이겼습니까? 한 판 이겼어요. 나머지는 다 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한 번도 이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파고는 이제 문 닫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기니까. AI의 변화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뭐 저보다 잘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합니다만은 AI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처가 늦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2016년도에 중국에 갔어요. 그때 이제 막 4차 산업혁명이 막 터져 나올 때입니다. 시진핑 당석이 주석하고도 뭐 이런 논의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 AI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이 오래된 얘기 아닙니다. 불과 10년도 안 된 이라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근데 빠른 시간으로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린 또 나고자 실패자가 됩니다. 한 가지는 복지에 관한 문제. 이 복지도 걱정들 많이 합니다만 우리는 퍼주기 복지가 아니라 맞춤형 복지, 생산형 복지를 만들어가야 된다. 어려운 문제지만 제가 그냥 제목만 던져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정부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도 이렇게 느슨하게 가서는 안 됩니다. 스피드한 정부, 그리고 가벼운 정부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될 것이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지리 토의 시간을 좀 남겨놓고 나머지 몇 가지 얘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편하고 잘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고도 성장을 이루면서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길을 잇나 하는 이야기를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젊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먼저 하자. 먼저. 뒤따라 하지 말고 뭐든지 먼저 하면 여러분들은 리더가 된다. 잘 될 수 있다. 뜻을 이룰 수 있다. 세 번째는 반보를 앞서가자. 반보를 앞서가자. 먼저 하는데 늦게 가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반보를 앞서가자. 두 보를 앞서가면 안 됩니까? 반보를 가는 게 합당할까요? 두 보를 앞서가는 게 맞는 일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을 앞서가려고 그러면 속된 말로 가랑이가 찢어진다 이런 말이 있죠. 계속 가기 어려워요. 근데 반보만 앞서가면 갈 수 있고 또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 반보가 거보 큰 걸음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꾸로 하자. 여러분 청년이죠. 청년인데
청년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꾸로 가지, 거꾸로. 남들이 가는 데 몰려갈 게 아니라 남들이 안 가는 데 가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일에 다 몰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안 하는 곳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죠. 모든 걸 다 거꾸로 할 수는 없지만 거꾸로 하다 보면 기회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함께 해라. 함께. 혼자 가지 말고 함께 해라. 요즘 혼밥이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다 걱정의 소리인데 혼자 하게 되면 우리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또 그다음에 뭘까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예. 여러분 뭐 빨리 가서 혼자서 죽으면 뭐 아무 소용이 없죠. 예,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5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늘 기준이 있다. 먼저 하자, 반복 없어 가자, 거꾸로 하자, 함께 하자. 그래야 오래 갈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여기서 마치고 만약 질문이 없으면 또 제가 준비한 얘기를 몇 분이 됐든 간에 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